주제는 신장 요로 관광 질환에서의 복부 초음파의 활용 및 증례를 주제로 K영상 클리닉 김승엽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엽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와 진료보원장을 역임하셨고 2015년부터 21년까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또 아시아 복부 영상의학회 회장, 또 나아가서 세계 초음파의학회 회장 등 두루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승엽 원장님의 좋은 강의를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대구 경북 지역 선생님들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같이 공유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대학병원에서 비뇨영상의학을 하다가 2019년에 정년을 했습니다. 정년 후에 병원 인근에 그 신장내과 선생님들 두 분과 같이 지금 여기 K영상 클리닉이라는 그 영상 클리닉을 같이 하면서 그 콩팥 환자들을 주로 보고 특히 최근에는 호두까기 증후군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에서 그 비뇨기 병원을 열면서 영상 자문을 좀 해달라 해서 자문 교수 역할을 해서 정년한 사람 치고는 비교적 바쁘게 지나지만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께서 이 유리나리 트랙 초음파 제 경험을 어떻게 공유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요즘도 오전에 저희는 이제 오전에만 환자를 보기 때문에 한 7, 8명 정도 콩팥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환자를 볼 때 이러이러한 걸 보고 마지막에 레포트를 낼 때 이러이러한 순서로 내는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경험을 공유하기 괜찮겠다 싶어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우선 사이즈 쉐입, 그 다음에 프랑키말 티크니스, 그 다음에 에코지니스티, 그 다음에 도플러, 콩팥은 도플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플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포칼 리전이 있는지 없는지, 스톤 하이드로메프로시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리나리 블래더, 이런 순서를 제가 보고 그 다음에 레포트를 내고 저희는 특히 그 호두까기 증후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호두까기 증후군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펠빅 컨제션이 있는지 이런 순으로 레포트를 냅니다. 콩팥 제일 처음에 이제 초음파를 보면은 우선 사이즈를 재지요. 대부분 랭스를 재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9에서 12cm 정도 범위 내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랭스가 어떤지 보는데 콩팥 환자들을 계속 좀 팔로우 하시기 위해서는 랭스만 재는 것보다는 볼륨을 측정해 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볼륨 측정은 3개의 디멘전을 재고 0.523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하면 대개 볼륨이 나오는 게 한 100cc에서 200cc 사이에 있기 때문에 볼륨을 재면 그 이후에 팔로우할 때 단순히 랭스만 비교하는 것보다는 볼륨을 비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제니시티인데 이 콩팥 자체의 에코제니시티는 되게 리버나 스플린의 에코제니시티가 낮다고 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 보는 대로 오른쪽 왼쪽 콩팥인데 리버 스플린보다는 에코가 낮은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메듈라 에어리어는 콜텍스보다 에코가 낮기 때문에 콜텍스와 메듈라의 구별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콜텍스 메듈라의 구별 정도는 상당히 다양해서 어디가 노멀이다, 어디까지 구별되면 노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별일은 없는 사람인데 이게 리버하고 스플린하고 비교해보면 에코가 거의 스플린보다는 좀 낮아 보이고 리버하고는 거의 비슷해 보이고 리버 스플린은 스플린의 에코가 조금 높아 보이죠. 이것들도 좀 다양해요. 그래서 비교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사람은 콜텍스 메듈라의 구별이 요즘 환자보다는 훨씬 불분명하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노멀이고 어디까지가 앱노멀이다 하는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리버에 패티 리버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이 사람은 키드니에 글로메룰네프라이티스도 있었던 사람인데 에코가 좀 키드니 에코가 높은데 불구하고 리버 에코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 에코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콜티컬 에코제니시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대개 세 가지는 아니죠. 리버 스플린 에코하고 보다 낮으냐, 같으냐, 높으냐. 그래서 이 되게 높은 쪽은 이건 조금 앱노멀이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최소한 낮거나 같은 정도까지는 별일 없다. 이게 아주 오래된 레포트지만 대부분 그런 이 에코가 같은 경우에 한 4분의 3 정도는 별일 없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게 되게 같은 정도까지는 노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플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드니 초음파를 하면서 도플러를 안 봤다는 것은 키드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 본 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드니가 전체 가려가고서 한 4분의 1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한쪽 흉터만 해도 한 8분의 1 정도의 가려가는 것을 가져갑니다. 굉장히 블러드 플로우가 많은 장기이기 때문에 이 블러드 플로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키드니 자체를 다 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칼라도 블러 아까 이재현 교수가 얘기했던 마이크로베스큘러 이미징 얘기도 나왔었는데 요즘 파워 도플러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 가느다란 혈관까지 잘 보이고 특히 이 스펙트럴 도플러 스펙트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플러 스펙트럼은 되게 인덱스 우리 레지스티브 인덱스라는 걸 쓰는데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빼고 그다음에 그 시스톨릭 나누 되게 정상은 한 0.6 6몇 이 정도 있고 한 0.7 넘으면 이건 레지스턴스가 좀 올라갔다. 다이스톨릭이 시스톨이 한 30% 이하로 내려가면 이거는 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에 따라서도 약간 그 변화가 있는데 특히 아주 어린 경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정상에서도 0.7을 약간씩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 기준은 0.7을 잡습니다. 이 도플러 스펙트럼을 얻는 위치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는데 혈관 세그먼탈부터 시작해서 인터로바, 그 다음에 아코이트, 인터로빌라 이 페리페럴로 가면 갈수록 혈관이 작아지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얻기는 어렵지만 이 도플러 레지스티브 인덱스가 조금씩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도플러 스펙트럼을 얻기 좋은 위치는 이 정도 인터로빌라 아트리가 가장 좋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스펙트럼을 얻었을 때 이게 0.7 이하면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혈관이 꽤 가늘기 때문에 여기서 얻기도 힘듭니다. 그럴 때는 아예 세그먼트 아트리 좀 큰 아트리에서 얻고 큰 아트리에서 쟀더니 왜 0.7보다 낮더라? 그럼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으로 하이룸 쪽으로 갈수록 큰 아트리로 갈수록 RI가 조금씩 높기 때문에 그 큰 아트리에서 0.7 이하다 그러면 이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플러 스펙트럼을 얻었을 때 왼쪽에 있는 스펙트럼과 오른쪽에 있는 스펙트럼은 상당히 다른 거죠. 키드니가 암만 정상처럼 보여도 이 왼쪽에 있는 0.6쯤 RI 보이는 이 스펙트럼은 정상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스펙트럼은 0.8 정도 되는데 RI가 이건 데피니트하게 앱노멀입니다. 그래서 도플러 스펙트럼을 반드시 얻으시는 게 좋다 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이 이 모양도 그렇고 에코도 그렇고 좀 앱노멀해 보이는데 거기에 도플러 스펙트럼까지 얻으면 대개 우리가 콩팥 자체의 프랭키말 디지즈 중에 이 둘로 크게 나누면 글로메룰러스를 주로 인볼브하는 병이냐 아니면 튜블러 인터스티셜 포션을 주로 인볼브하는 병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병의 종류도 다르고 예후도 다르고 한데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는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에코도 앱노멀하고 그 다음에 RI를 봤더니 또 스펙트럼 정상이고 대개 글로메룰러스를 주로 인볼브하는 병은 도플러 스펙트럼이 정상에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처럼 에코 높고 그렇지만 도플러 스펙트럼이 이 사람 굉장히 높죠. 이렇게 RI가 같이 높으면 이건 되게 튜블러 인터스티셜 포션을 많이 인볼브한 디지즈다. 그렇게 되게 크게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이 많이 진행되면 두 컴포넌트가 다 인볼브가 되지만 되게 크게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드니를 보고 이건 뭐 이상이 있다. 에코도 이상하고 그랬을 때 도플러를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다이아베티스 오래된 사람들한테서는 이 스펙트럴 도플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이아베티스 오래된 그 키드니 안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RI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 RI에 올라간 정도는 이 사람의 다이아베틱 네프로패티의 정도를 잘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DM 환자들 팔로우 하실 때는 이 스펙트럴 도플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콩팥에 특별한 포칼 리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시게 되겠죠. 가장 흔히 보는 거는 시스트, 별 문제 없는 시스트를 제일 흔하게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솔리드 매스를 보면은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리나셀 카시노마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시스트 속에는 물론 혈관이 없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리나셀 카시노마에 특히 클리어셀 리나셀 카시노마는 혈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과 도플러를 보는 게 어떤 매스인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가 좀 중간 애매모호한 매스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주로 시스틱한 거, 그 다음에 시스틱한 포션, 솔리드 포션이 섞여 있는 거,
주로 솔리드한 거. 대개 이렇게 보면 이제 솔리드한 포션이 많을수록 멜리그넌시의 찬스가 점점점 높아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더블로 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스가 있는데 뭐 시스틱 포션과 솔리드 포션이 같이 섞여 있고 주로 페리페럴 포션에 솔리드 포션이 있는데 여기에 칼라도플러를 더하면 이 페리페럴 솔리드 포션 속에 혈관들이 잘 보이죠. 이건 뭐 믹스드 시스틱 앤 솔리드 매스, 멜링언트 아마 시스틱 링너스 칼시노마일 거다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매스는 이렇게 생긴 매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솔리드 포션이고 클리어셀 타입 링너스 칼시노마 환자였습니다. 시스틱 매스가 이제 가운데 septum 비슷한 게 조금 있습니다. 이런 매스 흔히 많이 만나시죠. 대개 뭐 septum이 있고 septum도 얇고 그래서 이건 별 문제 없는 매스 그냥 팔로우 하실 경우가 많을 거고 또 이건 뭐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이렇게 클래스로 나눠가지고서 따져보기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 혈류 신호가 있나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속에 혈류 신호가 분명한 혈류 신호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혈류 신호가 있다고 생각될 때 이거 혹시 아티클도 아닌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 혈류가 어떤 모양의 스펙트럼이 갔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 사람의 경우는 아트리 펄세이션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이 속에 혈류가 있고 이 아트리얼 패턴의 혈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비나인 septum이 아니고 이건 멜리건스를 서지스한 septum이고 이 사람은 CT에서도 약간 거기에 인핸스가 됐었고 시스틱 매스면서 그 가운데 septum하고 페리페럴 포션에 쭉 튜머가 깔려있는 이런 튜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매스고 조심하는 방법은 더블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속에 혈류 신호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주 비슷한 매스인데 이 septum이 하나 있죠. 칼라 더블러에서 플로우 없고 파워 더블러에서 플로우 없고 그래서 미라인 아마 리전을 생각이 되고 더 확인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조영제, 초음파 조영제 써서 플로우 시그널 전혀 없다는 것까지 확인하면 되겠지만 대개 파워 더블러까지 보면 이거는 뭐 별 문제 없는 비나인 시스트로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그거 더 확인하고 싶으면 아까 이재영 교수가 얘기했던 마이크로베스트로인 이미징 방법을 쓰면은 이속 septum의 혈류 신호가 조형 증가하지 않고서도 없다는 걸 거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계신 기계를 쓰시고 계시면은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솔리드 매스는 뭐 아까 언론에서는 위나스 카시노마의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가장 흔히 우리가 솔리드 매스라고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써 있는 소위 얘기하는 프라미넌트 칼럼 볼틴. 이 칼럼 볼틴이라는 거는 이 볼틴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키드니가 만들어질 때 코르티컬 티슈가 이게 안쪽으로 하이론 쪽으로 이렇게 쭉 밀고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칼럼 볼틴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굉장히 프라미넌트할 때 이게 큼직할 때 이거를 매스로 오인할 수 있다 해서 이걸 프라미넌트 칼럼 볼틴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일선에서 초음파 볼 때 가장 매스로 흔히 오인하는 겁니다. 특히 왼쪽 컴팟에서 칼럼 볼틴이 더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면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거의 비슷한 크기에 거의 비슷한 에코에 매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위나스 칼시노마고 하나는 칼럼 볼틴입니다. 그레이스케일만 갖고는 이거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칼라 더블러, 파워 더블러를 켜보면 이게 어느 쪽은 문제가 있고 어느 쪽은 문제가 없을 거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이 매스라고 생각되는 거 속으로 혈관들이 이렇게 쑥쑥 지나갑니다. 이건 되게 문제없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프라미넌트 칼럼 볼틴이고 이 아래쪽은 이 매스의 가장자리 쪽으로 혈관이 돌면서 그 매스 속으로 혈관 들어가는 정도고 이거는 트루 위너 튜머일 가능성이 높다. 더 확인은 대개 CT를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CT를 확인해 보니까 위쪽에는 별 문제 없는 프라미넌트 칼럼 볼틴이고 아래쪽은 트루 위너스 카시노마. 되게 더블러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매스 있는데 이 속에 혈관들을 봤더니 뭐 이거는 보시면 이거 이제 별 문제 없는 매스로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톤이 있느냐 혹은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있느냐 뭐 이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히 스톤 아주 작은 특히 파필라 같은 데 있는 조그만 calcification 이런 거 보실 때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만 갖고 보는 것보다도 이것도 칼라 더블로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이 정도 에코가 있는 스톤이 이 정도 크기면 뭐 초음파로 쉽게 확인하고, 뒤로 소닉 쉐도우 있는 거 봐서는 이건 캘릭스 팁에 있는 스톤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거기 칼라도프로 틀어보면 이 속에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반짝반짝하는 트윙클링 아티팩트라고 하는 이 아티팩트가 뒤에 쭉 따라 나오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는 캐스티케이션을 갖고 있는 스톤이다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에코제스트가 여기 있는데 이건 되게 리날 파퓰라에 있는 아주 작은 캐스티케이션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공파 속에 이렇게 하얀 점으로 보이는 원에는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아주 작은 시스트도 그 시스트 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에코가 높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소위 얘기하는 UBO라고 하는 Unidentified Bright Object라고 하는 기대 속에 하얀 점들이 있을 때 감별해야 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보이면은 항상 더불어 같이 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티팩트 보이면은 이거는 작은 캐스티케이션이다. 그래서 작은 파퓰라리 캐스티케이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레이스케일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뭐 그런 여기 약간 뭐 밝은 점 하나 여기 보이는데 여기 숨쉰 데 따라서 움직이는 요 밝은 점 하나 보이는데 이거 스톤이라고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때 칼라도프로 틀어보면은 지금 바로 거기서 약간 이 트윙클리 아티팩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작은 아티팩트. 네, 여기 지금 요 에코젠이 굉장히 보이고 그 뒤로 아주 작지만 트윙클링 아티팩트 분명하게 보이죠. 이거 보이면 여기는 작은 파퓰라리 캐스티케이션, 캘릭스 팁에 있는 스톤이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용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대개 뭐 절반 이상, 어떤 사람은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이런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인다고 하는데 이 100%는 좀 가까운 너무 많은 거고 대개 절반 이상에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면은 이거는 캐스티케이션 스톤이라고 진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캘릭스 펠비스가 늘어나 보이면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고 진단을 하고 이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게 따라서 그레이드를 나누기도 하고, 근데 이 진짜 하이드로네프로시스하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펠비스 누라고 캘릭스 누라고 요 끄트머리에 이게 리날 메듈라가 이렇게 에코가 좀 낮게 보이죠. 그래서 리날 메듈라하고 늘어난 캘릭스 끝하고의 관계를 잘 보시면 이게 진짜 캘릭스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건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위치를 보면 이게 바로 캘릭스 늘어난 캘릭스 끝머리에 메듈라가 위치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꼭 늘어난 캘릭스, 펠비스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경우에 리날 메듈라하고 그 관계를 보면은 아까 그런 관계가 여기 캘릭스 끝머리는 여기 있는데 메듈라는 여기 있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는 항상 이게 혹시 저기는 파라펠빅 시스트, 이 리날 사이너스 쪽에 있는 시스트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비슷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의심이 되면 뭐 IVU로라든가 뭐 CT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파라펠빅 시스트 환자죠. 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런 게 보이면 항상 리날 메듈라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보십시오. 그래서 리날 메듈라가 있는 위치하고 이 캘릭스 끄트머리라고 생각되는 거에 관계를 봐서 그 관계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분명하지 않으면 파라펠빅 시스트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파라펠빅 시스트입니다. 캘릭스가 늘어났을 때 그 캘릭스 늘어난 모양도 어떤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처럼 이 사람의 여기 메듈라가 여기 에코가 낮은 메듈라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늘어난 캘릭스가 맞고, 근데 리널 펠비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그런 모양이 명확치는 않아요. 그래서 캘릭스만 이렇게 늘어난 거 없고 어디는 좀 더 늘어나 있고 리널 펠비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오히려 늘어난 게 안 보이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런 모양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모양의 늘어난 캘릭스, 쪼그라진 리널 펠비스 이런 거 보시면 요즘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튜버큘로시스 항상 결핵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리널 튜버큘로시스에 의해서 이 펠비스 쪽은 다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스카가 생기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돌인데
돌이 뭐 조금 전에 같이 캐딕스에 있거나 그러면은 아까 뭐 트윙클링 아티팩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유레트에 있는 스톤은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환자처럼 하이드로메프로시스 있고 유레트도 드러나 있고 여기 스톤도 명확하게 보이고 그러면 이건 뭐 유레트 스톤, AN 하이드로메프로시스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증상은 꼭 스톤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하이드로네프로시스도 별로 없고 스톤을 뚜렷하게 보이질 않았어요. 이럴 때 초음파로 한번 유레트를 트레이스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면 간혹 유레트 스톤을 작지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트레이스 레버들이 프록시마 유레트가 여기 보이는데 그 프록시마 유레트에 여기에 에코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혹시 거기에서 무슨 아티팩트, 트윙클링 아티팩트 보이나 하고 확인해 보면 여기 굉장히 약하지만 여기 뒤에 아티팩트 쫓아나오는 거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없지만 유레트 스톤이 있구나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CT까지 가지 않더라도 물론 CT를 가면은 CT에서 뭐 명확하게 여기 유레트 스톤이 여기 조그만 스톤이 있는 게 보이지만 초음파만 갖고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작은 유레트 스톤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더 쪽으로 마지막에 유레트 쪽에 블레더 쪽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블레더가 이거 꽉 차 있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블레더가 차 있는 경우에는 뭐 블레더 볼륨도 측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 유린 제팅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잘 볼 수 있죠. 블레더에서 뭐 특히 뭐 헤마투리아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블레더 튜머 있지 않나 잘 봐야 되는데 이 정도 크기의 블레더 튜머는 초음파에 충분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블레더 튜머도 초음파에 유심히 들여다보면 잘 보이죠. 근데 그냥 노멀 트라베큘레이션이 블레더 튜머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초음파 가지고 블레더 튜머가 있나 없나를 확정을 해서 이게 시스토스코피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시스토스코피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초음파로 상당히 블레더 스톤은 작은 튜머까지 블레더 튜머는 작은 경우까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특히 블레더 튜머가 흔히 혼동하는 게 이 양쪽 유레트로 베지칼 정션이 있는 부위 이건 노말에서 살짝 엘리베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튜머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초음파에서도 그렇고 CT에서도 마찬가지예요. CT에서도 부위가 약간 올라와 보이고 거기 이네스먼트가 좀 강해 보이고 그래서 튜머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UVG는 튜머로 오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스톤이 내려오다가 이제 UVJ에 와서 걸려 있으면은 그건 뭐 초음파의 블레더를 통해서 보면 잘 보이죠. 에코진 관계 보이고 트윙클링 아티팩트 보이고 이건 바로 UVJ이기 때문에 곧 빠지겠다. 이건 시스토스코프에서 바로 저 UVJ에 스톤이 머리에 내밀고 있는 게 확인된다. 그런 환자입니다. 이 커다란 율라인 블레더 속에 있는 스톤이고 이런 스톤은 환자 포지션 바꾸면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스톤 진단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캘시피케이션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스톤이라고 해서 하면은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뭐 캘시피케이션이 있고 뒤로 쉐도잉이 있고 이건 블레더 스톤처럼 보이는데 이 환자는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고 여기 팅클링 아티팩트도 보이고 파워도 블레스 아티팩트고 근데 움직여도 이게 밑이 이동을 안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CT에서 보니까 여기 매스의 서피스에 있는 캘시피케이션이고 시스토스코프에서는 튜머가 있고 튜머 서피스에 있는 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캘시피케이션을 동반한 튜머는 스톤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홀 유리한 트랙트를 보는데 초음파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특히 더블러는 키드니 초음파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이고 특히 스톤, 작은 스톤 찾을 때 트윙클링 아웃필드도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항상 더블러 기능을 갖고 있을 때는 유리라인 트랙을 입으실 때는 항상 보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저는 요즘 이제 특히 호두까기 증후군, 너드크랙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한 환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호두까기 증후군이라는 건 1972년에
이 벨기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붙인 이름이죠. 랩트리날 베인이 에올타 SMA 상에서 눌려서 랩트리날 베인에 하이퍼텐션이 생기고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호두까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진단되는 환자들은 대부분 로세마추리아로 왔던 환자들이고 그런 환자들이 뭐 카테타로 프레셔도 제거해서 진단을 해서 굉장히 드문 질환을 하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요즘 건강검진에서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 프로틴 유리아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진단이 안 되고 계속해서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봐도 원인은 모르겠다. 뭐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 정도니까 두고 봅시다.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머릿속은 자기는 그날보다 암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이고 마이크로 헤마추리아, 프로틴 유리아 그리고 그로멜러 필트레이션 레이트도 4구체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한 병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단이 안 되던 사람인데 이 도플러 검사에 보면 이 사람은 명확히 넛크레이커 신드롬이 있는 환자, 넛크레이커 현상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걸 진단해주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이름 붙이기를 진단 방랑자, 다이어그노스틱 오디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환자 중에도 이런 하루에 이런 진단 방랑자가 상당히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빈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넛크레이커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케이스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에 호두까기 증후군에 대해서 흥미로운 증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프로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일봉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호두까기 증후군의 진단 크라이테리아하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진단 크라이테리아는 더블로 했을 때 그 혈류 속도, 그 눌려있는 부위에서 혈류 속도 재셔서 정상능도 한 40,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룸 가까운 쪽에는 그 속도가 20cm/s고 정상에서도 거기에 SMA 에올타선이 살짝 눌리기 때문에 거기에 정상은 한 40, 50cm/s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2배, 그냥 쉽게 얘기하면 100cm, 1초에 1m 이상의 속도를 보이면은 그거는 호두까기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서 아까 얘기했던 뭐 혈류라든가 단백뇨라든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 플랭크페인이라든가 있는데 다른 원인은 설명 안 되고 호두까기 현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호두까기 증후군이라고 진단 붙이시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혹시 진짜 더 중요한 다른 원인이 있는데 놓친 경우는 그건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치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해주면 이 사람은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일단 이거 많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이콜로지컬하게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우리가 쉽게 충고해 줄 수 있는 거는 환자 자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눌리는 정도가 되게 왼쪽으로 돌아누우면은 그 SMA 에올타선에 눌리는 게 훨씬 덜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누고 자라가려면은 특히 플랭크펜이 있던 사람은 일주일 만에 왼쪽 부위 싹 없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마이크로 헤마추리아나 프로틴 유리아는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가 치료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특히 피인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그 자세, 잠자는 자세 바꾸고 그러면은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치료고 거기에서 더 굉장히 심한 마크로 헤마추리아, 그로스 헤마추리아 그 다음에 빈혈되고 수혈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술을 해야죠. 콩팥을 끼워오게든지 혈관을 대든지 뭐 그런 아주 적극적인 치료 방법도 있지만 95% 거의 대부분은 그런 치료까지 필요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프로에서 질문지를 통해 들어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증강 포스트 CT 후에 KUB 검사가 IVP 검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CT 검사 하셨으면 나중에 딜레이로 KUB 한 장 찍으면은 그거는 아이비오그래피에 한 25분, 30분 사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비오그래피가 사용되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대부분 CT도 지금 그 CT 이제 레디에이션 도즈를 많이 낮춘 방법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RV-로그라피의 효용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톤이 의심될 때는 non-SCT로 되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영증강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CT 유로그라피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 딜레이를 보시고 싶을 때는 그 이후에 지금 얘기했던 KB 현장 찍으시면 그 딜레이 RV 유로그라피 이미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검사하다 보면은 심장에 그 스몰한 3cm 미만 하이퍼에코익한 S를 관찰할 때 안지오마이오라이포마 RCC를 감별할 수 있는 그 파인딩 팁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 속에 엔지오마이오 지금 질문 주신 저 부분을 포함시킬까 말까 하다가 저 부분을 포함시키면 제가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와 리널셀 카시노마 스몰 에코제닉 매스 그거의 감별을 얘기하려면 뭐 한 10분 이상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팬 없는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CT에서 MRI까지 가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구별 안 될 때는 그다음에 CT로 가야 되고 CT에서 팬이 없는 또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 의심될 때는 MRI까지 가야 되는데 초음파로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리널 사이너스 쪽 에코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리널 사이너스 에코 정도로 박다 그러면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 이런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매스 주변을 잘 살펴보시거나 매스 안쪽을 봐서 매스 주변에 하이포 에코가 낮은 헬로가 있든지 매스 안쪽에 작은 시스틱 리전이 있든지 그런 건 리널셀 칼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별을 하지만 결국은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강의 해주신 김성재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션 2를 마치겠습니다. 이른 시간 멀리까지 와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원장님과 수고해주신 사장님